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들은요, 미국 자산 시장이 계속 오르는 게 이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뭐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전 세계가 미국에 수출하고 달러를 받으면 미국은 그 달러 가치를 지켜야 하니까 결국 자산 가격을 계속 올려야만 한다. 약간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 같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고 또 이게 우리한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보죠. 네, 그 분석의 출발점은 역시 미국의 막대한 부채입니다. 아, 부채. 네, 전 세계에서 물건들 사오면서 달러로 돈을 내잖아요. 근데 그 달러들, 이게 상당 부분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찍어내는 거군요. 네, 쉽게 말하면 달러 공급이 늘을수록 미국의 빚도 같이 그냥 커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 늘어나는 빚, 이걸 관리하고 또 달러 가치도 좀 안정시켜야 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방법은 미국의 총 자산 가치,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 가격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 자산 가격 상승으로 부채 비율을 낮춘다. 그렇죠. 그 아파트 가격 비유가 딱 와닿았어요. 그 9억짜리 아파트의 대출 4억 5천이면 부채 비율 50%잖아요. 네네. 근데 아파트 값이 확 뛰어가지고 18억이 되면 대출금은 그대로인데도 부채 비율은 25%로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 말이죠. 집 샀는데 집값이 막 엄청 오르면 빚은 그대로 있더라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낮아지잖아요. 딱 그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미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자산 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와,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미 뭐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애플,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 기업들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 한 20%, 이 정도로 예시를 들던데 이걸로는 그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미국 부채 속도를 따라잡기가 좀 버겁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한계인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은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분석하나요? 네. 그래서 미국은 기존의 그런 주력 산업 말고요. 뭔가 판도를 확 바꿀 만한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야만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요즘 얘기 나오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거 있잖아요. 아, SMR. 네. 이런 차세대 기술들이 거론되고요. 또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기업들도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양자 컴퓨팅 회사나 사운드하운드 같은 AI 음성인식 회사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기존 시장을 넓히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잠재력이 있는 기술의 예시로 제시되는 거죠. 이런 혁신 기술 기업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그래야 자산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고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새로운 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럼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거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이것도 혹시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자산 파이 키우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단순히 뭐 새로운 투자 상품 하나 나왔다. 이걸 넘어서요. 비트코인을 아예 제도권 자산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편입시킨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미국의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 그렇죠. 변동성이야 물론 엄청 크겠지만 어쨌든 미국 자산 시장의 전체 규모를 키우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번 활용해 보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산의 범위를 넓힌 셈이니까요. 와, 그 경제적인 필요가 이렇게 새로운 자산 편입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 진짜 놀랍네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네. 이런 경제적인 필요성이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좀 의외였어요. 네. 그 부분이 특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예전에는 중동 석유가 너무 중요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석유를 주로 수입했으니까 당연히 중동 지역이 안정적인 게 중요했죠. 네. 근데 셰일 혁명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계 최대 산유국이면서 또 수출국이 됐고요. 그렇죠. 수출까지 하니까. 자료에 따르면 이제는 좀 역설적이게도 중동 지역이 좀 불안정해져서 유가가 오르는 게 예를 들어 미국 셰일가스 채산성 기준선이라는 배럴당 한 60달러, 그 이상으로 오르는 게 오히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개입을 좀 줄이는 듯한 그런 정책 변화도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 변화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석은 제공된 자료에 따른 것이지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 네네. 그 점은 꼭 유념해야겠네요. 더 나아가서는 과거 플라자 합의나 외환 위기 같은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필요하다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이 양털 깎기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양털 깎기. 와, 표현이 상당히 노골적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미국의 부를 늘린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 부분은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대외 정책이 아주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분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이 분석대로 미국 자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는다면 투자 포트폴리오 짤 때 좀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반으로는 빅테크 같은 뭐 그런 대형 우량주들을 가져가면서요. 동시에 포트폴리오의 어느 정도 일부는 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신기술 관련 중소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말하던 그런 기업들? 네. 혹은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자산에 좀 배분하는 전략,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안정적인 것과 폭발적인 것을 섞는다. 그렇죠. 그 비율을 예를 들어 뭐 7대 3이라든지 아니면 5대 5 정도로 조절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둘 사이의 비율은 뭐 전적으로 각자의 투자 목표나 기간, 또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성향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고요. 자료에서는 뭐 소위 4년 주기론 같은 시장 사이클 이론하고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결합하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펴본 분석은 미국 자선 시장의 움직임이 그냥 단순한 수요 공급 논리를 넘어서 달러라는 어떤 기축통화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부채 구조, 또 혁신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야만 하는 그런 거대한 시스템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자산이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다음 엔진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구조는 과연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